아주 간단한 경제 상식 퀴즈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시장에 풀면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시중에 돈이 흔해지니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 우리가 아는 교과서적인 정답입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지금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는 이 오랜 상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RP 매입과 국고채, 단순 매입을 통해 수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시장에 긴급하게 공급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불안이라는 불을 끄기 위해 소방호스로 물을 마구 뿌려대고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결과는 정반대였고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오히려 연중 최고치 수준으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마치 불을 끄려고 쏟아부은 액체가 물이 아니라 불길을 더 키우는 기름이었던 것 같은 역설입니다. 돈을 찍어내는데 왜 금리가 오를까라는 이 기이한 미스터리가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치의 변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 어딘가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이 역설적인 현상의 근본 원인을 지금 당장 파헤치지 않으면 우리는 곧 닥쳐올 더 큰 위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왜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보이는 이 위험한 정책을 멈추지 않는 걸까요? 한국은행의 공식적인 설명은 부동산 PF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이 경착륙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살펴보면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 PF 규모만 약 20조 원에 달합니다. 이 거대한 부실 덩어리가 한꺼번에 터져버리면 단순히 건설사 몇 개가 무너지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과 증권사, 심지어 제1금융권은행까지 연쇄적으로 충격을 받으며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바로 이 최악의 시나리오인 시스템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급한 불을 끄는 소방수가 된 셈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냉정한 시선은 이를 두고 도덕적 해이라는 독버섯을 키우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합니다. 넘어져도 절대 다치지 않게 항상 푹신한 매트를 깔아준다면 아이는 조심하는 대신 더 위험하게 뛰어다닐 겁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깔아주고 있는 유동성이라는 매트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바로 그런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없어 진작에 정리되었어야 할 부실한 프로젝트들이 중앙은행의 자금 수혈 덕분에 억지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 역시 위험한 곳에 투자해도 결국엔 정부가 우리를 구해줄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굳이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통해 옥석을 가리기보다는 일단 버티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갑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을 만든 RP 매입과 국고채, 단순 매입이라는 두 가지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RP 매입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으로부터 국채를 담보로 잡고 단기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원래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 처방전이지만 2024년부터는 거의 상시적으로 남발되고 있습니다. 특정 시점에는 이 RP 매입을 통해 시장에 풀린 돈이 수조 원에 달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중환자에게 진통제를 끊임없이 투여하는 것과 같아서 당장의 고통은 줄지만 병은 깊어집니다. 둘째는 더 강력한 카드인 국고채, 단순 매입인데 이것은 사실상의 양적 완화나 다름없는 조치입니다. 한국은행이 직접 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이며 현금을 살포하는 것으로 시장에 보내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어떻게든 시장을 떠받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지만 바로 여기서 역설이 시작됩니다. 돈을 푸는데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시장의 스마트머니,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국은행의 이런 필사적인 움직임을 보고 내부 상황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판단합니다. 인위적으로 돈을 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내부가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자인한 꼴이 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은행의 정책은 시장의 안도감이 아닌 더 깊은 불안감과 의심을 심어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불안감이 바로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 국고채 금리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위험해졌으니 그만큼 더 높은 이자를 내놓으라는 냉정한 요구입니다.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선택한 필요악이 오히려 시장의 자정 능력을 마비시키고 위기를 키워버렸습니다. 데이터가 이 사실을 증명하듯 미국과 독일의 금리보다 한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훨씬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만 이렇게 더 아파야 하는 것인지, 그 이유는 바로 코리아 리스크 프리미엄에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 남들은 없는 추가적인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보는 위험의 정체는 막대한 부동산 PF 부실과 원칙 없이 돈만 쏟아붓는 정책적 불확실성입니다. 해외의 시선에서 보면 우리는 폭탄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테이프로 칭칭 감아 시간을 벌고 있는 꼴입니다. 저러다 폭탄이 터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바로 금리 상승이라는 비용으로 청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국채를 팔아치우거나 훨씬 더 높은 이자를 주지 않으면 투자할 수 없다고 버팁니다. 그 결과가 바로 다른 선진국들보다 더 가파르고 고통스러운 금리 폭등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왔습니다. 결국 지금의 위기는 외부의 태풍에 우리 집 내부의 썩은 기둥이 함께 흔들리며 증폭된 복합적인 재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를 이렇게 취약하게 만든 이 썩은 기둥은 도대체 언제부터 만들어진 걸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위기의 씨앗이 뿌려진 결정적인 순간으로 둔촌주공 사태를 지목합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 불리던 1만 2천 가구 규모의 거대 프로젝트가 공사비 문제로 멈춰섰던 사건입니다. 시장의 원칙대로라면 사업성이 악화된 프로젝트는 고통스럽더라도 구조조정을 거치는 것이 맞았습니다. 손실을 감수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며 시장의 힘으로 옥석이 가려지는 자정작용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가 부실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었던 마지막 골든타임이었지만 우리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시스템 리스크를 막겠다는 명분 아래 사실상의 구제 금융을 투입해 프로젝트를 살려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영화 제목에 빗대어 둔촌 일병구학이라고 부르며 비판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급한 불을 껐지만 이 결정은 시장 전체에 아주 끔찍하고 위험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바로 대마불사, 덩치가 크면 절대 죽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화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도장을 찍어준 셈입니다. 건설사와 금융사들은 이때 아주 나쁜 교훈을 얻었는데 바로 위험 관리는 필요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단 몸집만 키워서 사고를 치면 정부가 어떻게든 살려준다는 강력한 믿음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사업성 평가는 뒷전으로 밀리고 너도 나도 일단 짓고 보자는 무분별한 PF 대출이 폭발했습니다. 2022년에 도려냈어야 할 작은 종기가 지금은 2025년에 우리 경제 온몸에 퍼진 거대한 암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책 당국은 왜 이런 무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봐야 합니다. 답은 우리 경제가 부동산과 건설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적 아킬레스건에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가계부채와 PF 대출을 합친 부동산 관련 신용이 전체 민간 신용의 50%에 육박합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라는 거대한 배가 오직 부동산이라는 단 하나의 엔진에만 의존해 위태롭게 항해하는 꼴입니다. 만약 이 엔진이 멈추면 배 전체가 침몰할 수 있다는 공포가 경제 정책의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표심 때문에 집값 하락을 두려워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마저 이 거대한 구조적 압력에 무너졌습니다.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보다 당장의 부동산 시장 방어가 최우선 목표가 되어버린 주객전도의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는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그 대가로 시장의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끝인 걸까요? 이렇게 망가진 경제는 회생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겪었던 나라들도 고통스러운 수술을 통해 살아남은 역사가 있습니다. 부실이 누적된 금융 시스템을 정리할 때 해외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활용한 방식이 바로 배드뱅크입니다. 이름은 나빠 보이지만 실제로는 금융권 곳곳에 흩어진 부실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 처리하는 전담센터입니다. 부실 자산을 장부 가격이 아닌 냉정한 시장 가격으로 사들여
빠르게 격리하고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대표적으로 1990년대 초 스웨덴은 부동산 거품 붕괴 당시 이 배드뱅크를 과감하게 도입해 위기를 탈출했습니다. 정부는 은행들이 숨기고 싶어하던 부실 자산을 실제 가치대로 평가해 헐값에 사들이며 손실을 확정지었습니다. 은행들은 뼈를 깎는 고통을 겪어야 했지만 부실을 털어낸 덕분에 시스템은 빠르게 정상화되었습니다. 불과 4년 만에 경제는 회복되었고 배드뱅크는 나중에 이익까지 남기고 해산되는 성공 신화를 썼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역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부실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처리했습니다. 핵심은 부실을 숨기지 않고 조기에 터뜨려 시장 메커니즘에 맞게 정리한다는 대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외의 성공 사례는 참고서일 뿐 지금 당장 우리 스스로를 지킬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경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개인 경제 계기판 5가지를 선물해 드립니다. 첫째, 계기판은 국고채 10년물 금리입니다. 만약 4%를 향해 간다면 내부 균열이 심각하다는 경고입니다. 둘째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500원을 넘긴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시작된 것입니다. 셋째는 외환 보유고입니다. 이 수치가 급격히 줄어든다면 환율을 방어할 중앙은행의 실탄이 바닥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넷째는 전체 평균이 아닌 저축은행과 증권사 등 취약업권의 부동산 PF 연체율을 따로 떼어보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고리인 이들의 연체율이 10%에 육박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폭탄의 뇌관이 타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섯째는 외국인의 매매 동향입니다. 그들이 주식과 채권을 지속적으로 팔아치운다면 스마트머니가 탈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5개의 계기판에 빨간 불이 들어온다면 즉시 주식과 부동산 같은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십시오. 대신 달러나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 다가올 충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행히 정부도 시행사의 자기 자본 비율을 2028년까지 20%로 높이는 단계적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내 돈 5%만 가지고 남의 돈 95%를 빌려 사업을 벌이던 위험한 도박판을 뜯어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얼마나 강력하게 실행되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회복의 가능성을 가늠할 지표가 됩니다. 이 경제 계기판은 미래를 100% 보여주는 수정구슬은 아니지만 안개 속을 운전하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막연한 공포에 떠는 희생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계기판을 보며 항로를 수정하는 선장이 될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파괴의 얼굴로 찾아오지만 그 뒤편에는 항상 자산이 제값을 찾아가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거품이 꺼지고 부실이 정리되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현금을 쥔 준비된 자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 지표를 책상 위에 붙여두고 매일매일 시장의 신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6년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살아남아 부의 이동을 놓치지 않는 행동하는 투자자가 되십시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은 정부도 중앙은행도 아닌 바로 여러분의 깨어있는 눈과 판단력에 있습니다.